당신이 시아버지 재산 차지하려고 빗속 길바닥에 내다버렸던 그 핏덩이가 바로 우리야! 차가운 구치소 면회실 핏발선 눈으로 두꺼운 유전자 검사지를 쥔 20살 청년 지훈의 온몸이 사시나무처럼 떨렸습니다. 10년 전 비오는 빗길에서 피투성이가 된 채 기억을 잃고 죽어가던 할아버지를 목숨 걸고 살려낸 버려진 쌍둥이 남매. 하지만 그들을 비참하게 내다버린 친엄마가 바로 자신들의 은인인 할아버지를 절벽으로 밀어버린 철천지원수 며느리 윤마담이라는 끔찍한 진실이 밝혀진 것입니다. 유리병 너머로 짐승처럼 오열하는 친모의 얼굴을 보던 지우는 충격과 배신감을 견디지 못하고 차가운 바닥으로 쓰러져 기절하고 맙니다. 핏줄보다 진한 기른 정과 천륜을 저버린 탐욕의 끝은 과연 어디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 걸까요? 오늘의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신다면 여러분의 가정에 행복과 웃음이 가득할 거예요.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10년 전 폭우가 쏟아지는 칠흑 같은 밤이었습니다. 하늘이 구멍이라도 난 것처럼 거센 비바람이 몰아치고 있었죠. 10살 쌍둥이 남매 지안과 지훈이 얇은 옷 하나만 걸친 채 숨을 헐떡이며 인적이 끊긴 국도변을 달리고 있었습니다. 악마 같은 보육원 원장의 매질을 견디다 못해 목숨을 걸고 도망쳐 나온 길이었습니다. 아이들의 맨발은 진흙탕에 베어 피가 흐르고 빗물에 젖은 몸은 사시나무처럼 덜덜 떨렸습니다. 오빠 지훈이 동생 지안의 좁은 어깨를 감싸 안으며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지안아, 조금만 더 힘을 내서 뛰자. 저기 산모퉁이만 돌면 비를 피할 동굴이 있을 거야. 지안이 얼굴로 흘러내리는 빗물과 눈물을 손등으로 닦아내며 울먹이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오빠, 나 다리가 너무 아파서 한 발짝도 못 걷겠어. 원장 선생님이 우리를 쫓아오면 어떡해? 지훈이 걸음을 멈추고 지안의 차가운 뺨을 양손으로 감싸쥐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걱정하지 마, 내가 지안이 너는 무슨 일이 있어도 지켜줄게. 우리는 절대 그 지옥 같은 보육원에 안 돌아가. 그때였습니다. 콱콱 하는 귀를 찢는 듯한 굉음과 함께 가파른 절벽 아래로 검은색 최고급 세단 한 대가 미끄러지며 굴러떨어졌습니다. 두 아이는 너무 놀라 비명을 지르며 진흙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거센 빗소리를 뚫고 자동차의 엔진 타는 매캐한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지훈이 자리에서 일어나 조심스럽게 절벽 비탈길 아래로 다가가며 소리쳤습니다. 저기 절벽 밑으로 자동차가 떨어졌어. 안에 사람이 갇혀 있는 것 같아. 지안이 지훈의 젖은 옷깃을 꽉 붙잡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오빠, 너무 무서워. 우리 빨리 가던 길 도망가야 하잖아. 지훈이 굳은 표정으로 고개를 강하게 저으며 대답했습니다. 안 돼. 사람이 다쳐서 죽어가고 있을지도 몰라. 내가 밧줄을 잡고 내려가서 보고 올게. 지훈은 가파른 진흙 비탈길을 미끄러지며 조심스럽게 내려갔습니다. 심하게 찌그러진 자동차 문틈 사이로 피투성이가 된 늙은 남자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대한민국 경제를 쥐락펴락하던 거성그룹의 최고 권력자 최 회장이었죠. 하지만 세상을 모르는 10살 아이의 눈에는 그저 죽어가는 늙고 불쌍한 할아버지로 보일 뿐이었습니다. 지훈이 깨진 차창 안으로 작은 손을 뻗어 최 회장의 어깨를 흔들며 다급하게 외쳤습니다. 할아버지, 정신 차리세요. 제 말 들리세요? 눈을 떠보세요.
최 회장은 이마에서 검붉은 피를 쏟아내며 미동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찌그러진 보닛 아래에서 기름이 새어나오며 불꽃이 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위에서 불안하게 지켜보던 지안도 비탈길을 굴러내려와 지훈의 곁으로 다가왔습니다. 지안이 눈물을 뚝뚝 흘리며 최 회장의 차갑게 식어가는 손을 양손으로 꽉 잡고 소리쳤습니다. 할아버지 제발 눈 좀 떠보세요. 여기서 이렇게 돌아가시면 안 돼요. 쌍둥이는 젖먹던 힘까지 쥐어짜며 안간힘을 써서 최 회장의 무거운 몸을 차 밖으로 힘겹게 끌어냈습니다. 두 아이의 하얀 손이 최 회장의 핏자국으로 붉게 물들었습니다. 최 회장의 몸을 안전한 풀밭으로 질질 끌고 올라온 지 불과 몇 분 후였습니다. 펑 하는 엄청난 폭발음과 함께 자동차가 시뻘건 불길에 완전히 휩싸였습니다. 뜨거운 열기가 아이들의 젖은 얼굴을 확 덮쳤습니다. 지훈이 지안의 머리를 누르고 최 회장의 몸 위로 엎드리며 불길을 막아섰습니다. 거센 폭우 속에서도 자동차의 잔해는 맹렬하게 타올랐습니다. 불길이 조금 잦아들자 지안이 덜덜 떨리는 손가락을 최 회장의 코 밑에 조심스럽게 가져다 댔습니다. 지안이 안도의 한숨을 깊게 내쉬며 지훈의 얼굴을 바라보고 말했습니다. 오빠 할아버지 숨을 쉬어 아직 살아계신 것 같아. 지훈이 자신의 젖은 겉옷을 벗어 최 회장의 피가 나는 이마를 꾹 누르며 불안한 눈으로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밤은 점점 깊어지고 산속의 추위는 뼈를 파고들 정도로 매서웠습니다. 지안이 지훈의 팔을 세게 흔들며 재촉했습니다. 오빠 빨리 경찰 아저씨나 병원에 전화해서 살려달라고 하자. 할아버지 피를 너무 많이 흘리고 계셔. 지훈의 눈동자가 심하게 흔들리며 갈등하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지훈이 아래 집술을 꽉 깨물며 굳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안 돼, 병원에 가면 무조건 경찰이 올 거고 경찰 아저씨들이 오면 우리를 다시 그 끔찍한 보육원 원장에게 끌고 갈 거야. 지안이 당황한 표정으로 묻습니다. 그럼 어떻게 병원에 안 가면 할아버지 돌아가실 텐데 무섭단 말이야. 지훈이 결심한 듯 최 회장의 두꺼운 팔을 자신의 작은 어깨에 걸치며 소리쳤습니다. 저번 달에 철거한다고 동네 사람들이 다 빠져나간 산동네 있잖아. 거기로 가자. 그곳 빈집에 숨어 있으면 아무도 우리를 못 찾을 거야. 두 아이는 자신들보다 몇 배나 크고 무거운 어른의 몸을 힘겹게 부축하고 진흙탕을 뒹굴며 산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비바람이 몰아치는 캄캄하고 무서운 밤길이었지만 아이들은 서로의 손을 놓지 않고 격려하며 한 걸음씩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지안이 최 회장의 다른 쪽 팔을 자신의 어깨에 메고 가쁜 숨을 헐떡이며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아파도 조금만 참으세요. 우리가 꼭 살려드릴 테니까 죽지 마세요. 쌍둥이는 새벽동이 틀 무렵 재개발 구역에 다 쓰러져가는 낡은 빈집에 간신히 도착했습니다. 비가 새는 좁은 방구석에 동네에서 주워온 마른 박스를 깔고 최 회장을 눕혔습니다. 지안이 깨진 바가지에 빗물을 받아와 더러운 수건을 적신 뒤 최 회장의 얼굴에 묻은 핏자국을 조심스럽게 닦아냈습니다. 지우는 버려진 쓰레기 더미를 뒤져 냄새나는 솜니불을 주어와 최 회장의 떨리는 몸을 따뜻하게 덮어주었죠. 밤새 열에 들떡 끙끙 앓던 최 회장이 아침 햇살이 비칠 무렵 힘겹게 두 눈을 떴습니다.
곰팡이가 핀 낯선 천장과 자신을 불안하게 내려다보는 두 아이의 꼬질꼬질한 얼굴을 본 최 회장의 핏발 선 눈동자가 크게 흔들렸습니다. 최 회장이 바짝 마르고 갈라진 목소리로 힘겹게 입을 열었습니다. 여기는 도대체 어디냐? 꼬마 너희들은 누구고? 지안이 환하게 웃으며 최 회장의 거친 손을 두 손으로 꽉 쥐고 대답했습니다. 할아버지 깨어나셨네요. 산속도로에서 차가 뒤집혀서 쓰러져 계신 걸 우리가 데리고 왔어요. 최 회장이 놀라 자리에서 일어나려다 깨질 듯한 머리를 감싸쥐며 고통스럽게 신음했습니다. 내 차가 뒤집혀서 쓰러져 있었다고 도대체 왜? 지훈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최 회장의 굽은 등을 다독이며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집 주소나 가족 전화번호 아시면 알려주세요. 우리가 모셔다 드릴게요. 최 회장은 허공을 멍하게 응시하며 한참 동안이나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머릿속은 날카로운 칼로 도려낸 것처럼 백지장처럼 하얗게 변해버린 상태였습니다. 최 회장이 벌벌 떨리는 자신의 두 손을 멍하니 바라보며 허망한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모르겠다. 내가 누군지, 이름이 무엇인지, 집이 어디인지 아무것도 기억이 나지 않아. 지안과 지훈이 당황하여 서로의 얼굴을 번갈아 쳐다보았습니다. 지안이 최 회장의 차갑고 큰 손을 자신의 작은 품에 꼭 안으며 다정하게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할아버지 기억이 다 날 때까지 우리랑 같이 여기서 살면 돼요. 우리가 할아버지 지켜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같은 시각. 서울 한복판의 거성그룹 본사 건물에는 검은색 대형 현수막이 건물 외벽에 길게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시신조차 수습하지 못한 최 회장의 장례식이 무리하게 성대하게 치러지는 중이었습니다. 화려한 상복을 입은 며느리 윤마담은 수백 명의 조문객들 앞에서 하얀 실크 손수건으로 눈가를 훔치며 세상이 떠나가라 서럽게 곡을 하고 있었죠. 윤마담이 다리에 힘이 풀린 듯 대리석 바닥에 털썩 주저앉으며 가짜 눈물을 흘리며 울부짖었습니다. 아버님, 이렇게 끔찍한 사고로 허망하게 가시다니요. 이제 이 넓고 험한 세상을 저 혼자 어찌 감당하라고 이러십니까? 주변에 모인 그룹의 고위 임원들이 윤마담의 어깨를 부축하며 입에 발린 위로의 말을 건넸습니다. 그러나 카메라 플래시가 꺼지고 조문객들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빈소 뒤편의 은밀한 휴게실로 들어온 윤마담의 표정은 악마처럼 변해 있었습니다. 밖에서 보여주던 슬픔은 온데간데 없고 붉은 립스틱을 짙게 바른 입술 끝이 비릿하게 올라갔습니다. 윤마담이 화장대 거울을 보며 헝클어진 머리를 단정하게 빗어 넘기며 차가운 목소리로 혼잣말을 뱉었습니다. 독한 영감탱이 진작에 뒷방 늙은이로 물러났으면 험한 꼴은 안 봤을 텐데 감히 내 앞길을 막은 대가야. 윤마담의 충견 노릇을 하는 비서실장 태석이 주변을 살피며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들어와 깊이 고개를 숙이며 보고했습니다. 사모님 지시하신 대로 사고 현장 주변 산속과 강줄기를 샅샅이 뒤졌지만 회장님의 시신은 끝내 찾지 못했습니다. 급류에 휩쓸려 바다로 떠내려간 것이 확실합니다. 윤마담이 화장대 위에 비싼 유리 향수병을 바닥으로 신경질적으로 집어 던지며 소리쳤습니다. 시신을 못 찾았다니 일 처리를 도대체 어떻게 하는 거야? 당장 경찰 고위층에 돈을 먹여서라도
오늘 안으로 사망신고부터 완벽하게 마무리해. 태석이 당황하여 안경을 고쳤으며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법적으로 실종 상태인데 무리하게 사망 처리를 진행하면 언론과 주주들의 의심을 크게 살 수 있습니다. 윤마담이 뚜벅뚜벅 걸어가 태석의 넥타이를 거칠게 틀어주며 도끼 품은 눈으로 노려보았습니다. 이제 내가 이 거대 기업 거성그룹의 유일한 안주인이야. 그 영감이 완벽하게 죽어야 내 세상이 열린다고 수단과 방법 가리지 말고 무조건 오늘 안에 서류상으로 영원히 죽여버려. 구역에 다 쓰러져가는 빈집에서 세 사람의 위태로운 생활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기억을 모두 잃은 최 회장은 자신을 구해준 지안과 지훈을 먹여 살리기 위해 매일 새벽 인력시장으로 향했죠. 비록 이름도 과거도 잊었지만 70평생 다져진 튼튼한 체력과 남다른 책임감은 몸에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흙먼지가 날리는 건설 현장에서 최 회장이 무거운 시멘트 포대를 양어깨에 짊어지고 땀을 뻘뻘 흘리며 계단을 오르내렸어요. 젊은 인부들도 혀를 내두를 만큼 고된 노동이었습니다. 해가 저물고 어스름이 깔릴 무렵 최 회장이 검정 비닐봉지를 손에 쥐고 삐걱거리는 빈집 대문을 열고 들어섰죠. 지안과 지훈이 방 안에서 쪼그려 앉아 있다가 벌떡 일어나 맨발로 마당까지 뛰어나왔습니다. 지안이 최 회장의 바짓가랑이에 매달리며 밝은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할아버지 오셨어요. 밖에서 하루 종일 기다렸어요. 최 회장이 얼굴에 묻은 시멘트 가루를 소매로 대충 닦아내며 호탕하게 웃었습니다. 오냐, 우리 예쁜 녀석들 배고프지? 할아버지가 시장에서 따뜻한 붕어빵이랑 고기만두 사왔다. 지훈이 최 회장의 손에서 비닐봉지를 받아들며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죠. 할아버지 다리에서 피가 나요. 현장에서 일하다가 다치신 거예요? 최 회장이 굳은 살 박인 커다란 손으로 지훈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다정하게 대답했습니다. 조금 긁힌 것뿐이니 아무것도 아니다. 너희들 배불리 먹일 수만 있으면 할아버지는 뼈가 부서져도 하나도 안 아파. 지안이 봉지에서 만두 하나를 꺼내 최 회장의 입가로 가져가며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먼저 드세요. 할아버지가 안 드시면 우리도 안 먹을 거예요. 최 회장이 지안이 내민 만두를 크게 한 입 베어 물며 눈시울을 붉혔어요. 어느덧 10년의 세월이 흐르는 동안 철거촌 빈집의 달력도 수없이 넘어갔습니다. 매일같이 고된 막노동을 견디던 최 회장도 결국 세월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깊은 병이 들고 말았죠. 심한 당뇨 합병증이 찾아와 시력이 떨어지고 다리가 퉁퉁 부어올라 더 이상 건설 현장에 나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제 고등학생 교복을 입게 된 지훈과 지안이 병든 최 회장을 대신해 가장 노릇을 해야만 했어요. 새벽별이 떠있는 차가운 골목길에서 지훈이 낡은 자전거 페달을 밟으며 신문 다발을 집어 던졌습니다. 찬바람에 귀가 새빨갛게 얼어붙었지만 지훈의 표정은 비장했습니다. 같은 시각 지안은 번화가 지하철역 입구에 서서 두꺼운 솜점퍼를 입고 출근하는 사람들에게 전단지를 나눠주고 있었죠. 지안이 바쁘게 쳐내는 사람들의 손길에도 굴하지 않고 씩씩하게 외쳤습니다. 새로 개업한 식당입니다. 전단지 한 번만 보고 가세요. 날이 밝고 두 남매가 지친 몸을 이끌고 빈집으로 돌아오면 이불을 덮고 누워있던 최 회장이
힘겹게 몸을 일으켰습니다. 최 회장이 부은 다리를 주무르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늙고 병든 할아버지가 집만 되는구나. 너희들 공부할 시간에 돈을 벌게 만들어서 내가 정말 미안하다. 지훈이 주머니에서 꼬깃꼬깃한 10,000원짜리 지폐 몇 장을 꺼내 최 회장의 손에 쥐어주며 든든하게 말했죠. 할아버지, 그런 말씀 절대 하지 마세요. 이 돈으로 오늘 꼭 병원 가셔서 당뇨약 지어 오셔야 해요. 지안이 부엌에서 따뜻한 물을 끓여와 최 회장 앞에 내려놓으며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맞아요. 할아버지가 10년 동안 우리를 키워주셨잖아요. 이제는 우리가 할아버지 지켜드릴 차례예요. 약 꼭 드시고 오래오래 우리 옆에 계셔야 해요. 어느덧 또다시 시간이 흘러 지안과 지우는 늠름한 20살 청년이 되었습니다. 지안은 최 회장의 늘어나는 병원비를 감당하기 위해 시내 최고급 호텔 연회장에 아르바이트를 구했죠. 오늘 연회장에서는 거성그룹의 단독 회장으로 취임한 윤마담의 자서전 출판 기념회가 성대하게 열리고 있었습니다. 수백 개의 화려한 조명 아래에서 윤마담이 비싼 하얀색 실크 드레스를 입고 귀빈들과 와인잔을 부딪히고 있었어요. 지안이 은색 쟁반에 샴페인 잔을 가득 올리고 조심스러운 발걸음으로 손님들 사이를 걷고 있었습니다. 윤마담이 거만한 표정으로 국회의원들에게 새로 나온 책을 자랑하며 크게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제가 거성그룹을 이 자리까지 끌어올리기 위해 밤낮 없이 흘린 피와 땀이 이 책에 모두 담겨 있습니다. 바로 그 순간 뒷걸음질을 치던 윤마담의 뾰족한 구두굽이 지안의 발등을 세게 밟았죠. 지안이 중심을 잃고 비틀거리며 들고 있던 쟁반이 크게 기울어졌습니다. 날카로운 파열음과 함께 샴페인 잔들이 바닥으로 산산조각 났고 붉은색 샴페인이 윤마담의 하얀 드레스 자락을 흠뻑 적셨어요. 지안이 얼굴이 하얗게 질려 바닥에 엎드리며 덜덜 떨리는 목소리로 사과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앞을 제대로 보지 못했습니다. 드레스는 제가 꼭 변상하겠습니다. 윤마담이 흉하게 얼룩진 치맛자락을 내려다보며 얼굴이 불그락 푸르락 변했습니다. 윤마담이 바닥에 엎드린 지안의 머리채를 거칠게 움켜쥐고 위로 끌어올리며 날카롭게 소리쳤죠. 변상을 하겠다고? 내년이 평생 접시를 닦아도 이 드레스 단추 하나 못 사. 윤마담의 폭언에 연회장 안의 모든 음악이 멈추고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두 사람에게 쏠렸습니다. 지안이 눈물을 뚝뚝 흘리며 윤마담의 손을 붙잡고 애원했어요. 사모님,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고의로 그런 것이 절대 아닙니다. 윤마담이 매서운 눈으로 지안을 노려보더니 찰싹하는 소리가 연회장에 울려 퍼질 정도로 지안의 뺨을 세게 후려쳤습니다. 지안이 바닥으로 내동댕이 쳐지며 입술이 터져 붉은 피가 흘러내렸죠. 윤마담이 쓰러진 지안을 구두굽으로 차려며 악을 썼습니다. 어디서 굴러먹던 기집애가 감히 내 중요한 행사를 망쳐? 당장 매니저 불러서 인연 끌어내. 그때 주방에서 얼음을 나르던 지훈이 소란을 듣고 연회장으로 황급히 뛰어들어왔습니다. 지훈이 바닥에 피를 흘리고 쓰러진 지안을 발견하고는 분노하며 윤마담 앞으로 빠르게 달려들었죠. 지훈이 윤마담의 어깨를 강하게 밀쳐내며 원망으로 가득 찬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당신이 뭔데 우리 지안이를 때려?
아무리 부자라도 사람을 이렇게 함부로 칠 권리는 없어. 윤마담이 바닥에 나뒹굴며 헝클어진 머리를 감싸 쥐고 비명을 질렀습니다. 경호원들 뭣들 하는 거야? 당장 이 거지 같은 놈들 끌어내서 경찰서에 쳐넣어. 검은 양복을 입은 경호원 대여섯 명이 우르르 몰려와 지훈의 팔과 다리를 거칠게 꺾어 제압했어요. 지훈이 바닥에 짓눌린 채로 발버둥을 치며 윤마담을 향해 피 끓는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우리 동생 뺨을 때린 것 절대 잊지 않겠다. 당신이 오늘 한 짓 내가 똑같이 갚아줄 거야. 지안이 무릎을 꿇고 경호원들의 다리에 매달리며 크게 울었습니다. 제발 우리 오빠는 놔주세요. 다 제가 잘못한 거예요. 오빠는 아무 죄도 없어요. 윤마담이 비서가 내민 수건으로 드레스를 신경질적으로 닦아내며 두 남매를 경멸하는 눈빛으로 내려다보며 차갑게 말했죠. 당장 유치장 바닥에서 뒹굴게 만들어. 감히 내 몸에 손을 댄 대가가 어떤 건지 뼛속 깊이 새겨주지. 유치장에서 풀려난 지훈이 무거운 발걸음으로 허름한 전당포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지안의 합의금과 최 회장의 밀린 당뇨 약값을 구하기 위해 최 회장이 소중하게 품고 있던 낡은 손목 시계를 들고 온 참이었죠. 퀴퀴한 냄새가 나는 전당포 주인이 돋보기를 끼고 지훈이 내민 금빛 롤렉스 시계를 이리저리 살폈습니다. 지훈이 마른 침을 삼키며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사장님, 이 시계 우리 할아버지가 평생 아끼시던 물건인데 돈을 얼마나 쳐주실 수 있나요? 전당포 주인이 시계 뒷면의 일련 번호를 확인하더니 눈을 동그랗게 뜨며 놀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니, 이 귀한 한정판 시계가 어떻게 자네 같은 젊은이 손에 있는 거야? 이건 부르는 게 값질 정도로 아주 귀한 물건인데. 지훈이 주먹을 꽉 쥐며 간절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우리 할아버지 병원비가 당장 급해서 그래요. 제발값을 제대로 쳐주시면 제가 나중에 돈 벌어서 꼭 다시 찾으러 오겠습니다. 전당포 주인이 낡은 금고 문을 열고 두툼한 현금 뭉치를 꺼내 탁자 위에 올려놓으며 혀를 찼습니다. 내 특별히 값을 후하게 쳐주는 거니까 이 돈 받고 얼른 돌아가. 지훈이 돈 뭉치를 품에 깊숙이 안고 연신 고개를 숙이며 전당포를 빠져나왔습니다. 며칠 뒤 거성그룹 비서실장 태석이 검은 정장 차림으로 같은 전당포에 나타났습니다. 윤마담의 지시로 임원들의 장부를 찾기 위해 뒷골목을 뒤지던 중이었죠. 태석이 진열장 구석에 놓인 낡은 롤렉스 시계를 발견하고는 바닥에 발이 붙은 듯 멈춰 섰습니다. 태석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며 진열장 유리를 쓰다듬었습니다. 태석이 전당포 주인의 멱살을 거칠게 틀어쥐고 날카롭게 소리쳤습니다. 당장 말해, 이 시계 도대체 누구한테서 사들인 거야? 전당포 주인이 겁에 질려 바들바들 떨며 더듬거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며칠 전에 산동네에 사는 어떤 젊은 놈이 병원비가 급하다면서 팔고 간 물건입니다. 태석이 지갑에서 수표 여러 장을 꺼내 주인의 얼굴에 집어 던지며 무서운 표정으로 다그쳤습니다. 당장 제일 최근에 녹화된 폐쇄회로 텔레비전 화면을 재생해. 화면 속에는 낡은 점퍼를 입은 지훈의 얼굴이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태석이 모니터를 뚫어질 듯 노려보며 턱관절이 튀어나오도록 이를 악물었습니다. 10년 전 사고 현장에서 사라졌던 최 회장님의 시계가 분명해 회장님이 아직
살아계실지도 몰라. 태석이 지훈의 얼굴을 자신의 휴대전화로 촬영한 뒤 서둘러 전당포 문을 박차고 나갔습니다. 어둠이 짙게 깔린 재개발 구역의 좁은 골목길에 검은색 세단 한 대가 소리 없이 멈춰 섰습니다. 태석이 차에서 내려 쓰레기가 뒹구는 빈집 대문을 조심스럽게 밀고 마당으로 들어섰죠. 방문 틈새로 새어나오는 희미한 불빛 사이로 쿨럭거리는 노인의 기침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태석이 방문을 벌컥 열어젖히자 방바닥에 누워있던 최 회장과 옆에서 다리를 주무르던 지훈이 동시에 고개를 돌렸습니다. 지훈이 놀라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며 앞을 막아서고 크게 외쳤습니다. 당신 누군데 남의 집에 함부로 허락도 없이 들어오는 거야. 태석이 지훈의 뒤에 누워있는 최 회장의 주름진 얼굴을 확인하고는 그대로 무릎을 꿇으며 맨바닥에 엎드렸습니다. 태석의 두 눈에서 굵은 눈물이 뚝뚝 떨어지며 짐승처럼 울부짖었습니다. 회장님, 제가 너무 늦게 찾아왔습니다. 그동안 이 험한 곳에서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최 회장이 힘겹게 상체를 일으키며 경계하는 눈빛으로 태석을 쳐다보며 물었죠. 젊은이는 누구길래 나를 보고 회장이라고 부르며 우는 건가? 지안이 부엌에서 따뜻한 물그릇을 들고 나오다 검은 양복을 입은 태석을 발견하고는 두려움에 떨며 지훈의 팔을 꽉 붙잡았습니다. 태석이 덜덜 떨리는 손으로 안주머니에서 낡은 가족사진과 거성그룹의 로고가 찍힌 서류들을 꺼내 최 회장의 앞에 펼쳐놓았습니다. 태석이 핏발선 눈으로 최 회장의 두 손을 부여잡고 간절하게 호소했습니다. 회장님, 제발 이 사진을 똑똑히 보세요. 10년 전 윤마담의 계략으로 끔찍한 사고를 당하시기 전의 기억을 떠올리셔야 합니다. 최 회장이 사진 속 자신의 젊은 시절 모습과 서류의 글씨들을 멍하니 내려다보았습니다. 순간 최 회장의 머릿속을 날카로운 깨진 유리 조각으로 찌르는 듯한 극심한 고통이 덮쳐왔습니다. 최 회장이 머리를 양손으로 감싸 쥐고 방바닥을 뒹굴며 고통스러운 비명을 질렀습니다. 내 머리가 당장이라도 터져버릴 것 같아 비 오는 밤 나를 절벽으로 밀어버린 윤정아의 얼굴이 떠오른다. 지훈과 지안이 크게 놀라 최 회장에게 달려들어 좁은 어깨를 꽉 붙잡고 울먹이며 소리쳤습니다. 할아버지, 제발 정신 차리세요. 너무 억지로 기억하려고 하지 마세요. 10여 분의 시간이 흐른 뒤 거친 숨을 몰아쉬던 최 회장의 흐릿했던 눈동자에 서서히 강렬한 분노의 빛이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최 회장이 주먹으로 방바닥을 강하게 내리치며 늙은 호랑이처럼 매서운 목소리로 포효했습니다. 윤정아, 이 독사 같은 년이 그룹을 집어삼키기 위해 내 차의 브레이크를 고장내고 나를 죽이려 했어. 10년 동안 굳게 닫혀있던 진실의 문이 마침내 처절하게 열리는 순간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빈집 담장 밖에서 둔탁한 군화 발소리와 함께 쇠파이프가 시멘트 바닥을 긁는 소름 끼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윤마담이 태석의 수상한 움직임을 눈치채고 몰래 뒤를 밟도록 고용한 사설 용역 깡패들이었죠. 깡패 두목이 좁은 마당으로 들이닥치며 굳게 닫힌 낡은 방문을 구둣발로 걷어차며 악을 썼습니다. 안에 쥐새끼들 숨어 있는 거 다 아니까 당장 튀어나와 반항하면 뼈도 못 추리게 밟아주지. 태석이 빠르게 몸을 일으켜 방문을 등지고 온몸으로 굳게 막아서며
지훈을 향해 다급하게 소리쳤습니다. 제가 이놈들을 어떻게든 막는 동안 빨리 회장님을 모시고 부엌 뒤쪽에 있는 좁은 문으로 도망치세요. 창호지가 찢어지고 얇은 유리창이 와장창 깨지며 깡패들의 쇠파이프가 방 안으로 거칠게 밀고 들어왔습니다. 지훈이 최 회장의 무거운 팔을 목에 걸고 일으켜 세우며 지안의 손을 이끌고 부엌 쪽으로 필사적으로 달렸습니다. 지안이 굵은 눈물을 뚝뚝 흘리며 태석의 넓은 등 뒤를 향해 떨리는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아저씨는 어떡하고 우리만 도망가요. 다 같이 도망쳐요. 태석이 깨진 유리 조각에 어깨가 베어 붉은 피를 흘리면서도 문고리를 절대 놓지 않고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윤마담의 눈을 속이고 반드시 뒤따라 갈 테니 절대 뒤돌아보지 말고 무조건 앞만 보고 산속으로 뛰십시오. 세 사람이 비좁은 부엌 뒷문을 무사히 빠져나가 캄캄한 어둠 속으로 몸을 숨기자마자 태석이 버티던 방문이 요란한 굉음과 함께 박살나며 무너져 내렸습니다. 세 사람이 도착한 곳은 지방의 한적한 호숫가에 위치한 거대한 별장이었습니다. 윤마담의 감시망이 절대 닿지 않는 태석의 안가였죠. 거실에 화려한 조명 불빛이 켜지자 지안과 지훈이 휘둥그레진 눈으로 넓은 실내를 둘러보았습니다. 지안이 푹신한 가죽 소파를 조심스럽게 만지며 놀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오빠, 여기 정말 우리가 머물러도 되는 곳이야? 집이 너무 넓고 좋아. 지훈이 최 회장을 부축해 소파에 앉히며 주변을 살피고 대답했습니다. 지안아, 아무것도 만지지 말고 할아버지 옆에 꼭 붙어 있어. 아직 안전한지 모르니까 조심해야 해. 잠시 후 찢어진 양복을 입은 태석이 이마를 부여잡고 거실 문을 열고 들어섰습니다. 태석이 숨을 거칠게 몰아쉬며 최 회장 앞에 무릎을 꿇고 보고했습니다. 회장님, 깡패놈들을 따돌리고 오느라 시간이 지체되었습니다. 이곳은 제 이름으로 된 별장이니 안심하셔도 됩니다. 최 회장이 자리에서 일어나 태석의 피나는 이마를 수건으로 닦아주며 굵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태석아, 네가 나를 살리느라 참으로 고생이 많았다. 10년 동안 나를 잊지 않고 찾아와 주어 정말 고맙다. 태석이 붉어진 눈시울로 최 회장의 두 손을 꽉 쥐며 든든하게 말했습니다. 회장님, 저는 단 한순간도 회장님을 잊은 적이 없습니다. 이제 윤마담에게 빼앗긴 모든 것을 되찾으셔야 합니다. 다음 날 아침 거실 테이블 위에는 두꺼운 통장과 도장들이 아주 많이 쌓여 있었습니다. 태석이 지난 10년 동안 윤마담 몰래 최 회장의 차명 계좌를 철저하게 관리해 온 비자금이었죠. 태석이 통장들을 최 회장 앞으로 밀어주며 깍듯하게 말했습니다. 회장님, 이것은 모두 회장님이 평생 고생해서 모으신 돈입니다. 이제 이 자금으로 본격적인 반격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최 회장이 통장을 하나씩 확인하더니 지안과 지훈의 거친 손을 자신의 무릎 위로 끌어당겼습니다. 최 회장이 지훈의 다해진 운동화와 지안의 낡은 티셔츠를 쓰다듬으며 목이 맨 소리로 말했습니다. 내 강아지들 10년 동안 이 못난 할아비를 먹여 살리느라 고운 손에 굳은 살이 다 박였구나. 이제 너희들에게 세상에서 제일 좋은 옷을 입혀주마. 그날 오후 태석이 시내 최고급 백화점에서 사온 수십 벌의 고급 정장과 반짝이는 구두들이 거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지훈이 몸에 딱 맞는 짙은 남색 정장을 입고 거울 앞에 서자 늠름한 청년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지안 역시 하얀색 원피스를 입고 어색한 표정으로 옷자락을 만지작거렸죠. 지안이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을 보며 믿기지 않는다는 듯이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이 옷들 진짜 너무 비싸 보이는데 우리가 이런 걸 입어도 되는 거예요? 최 회장이 지안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단호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안 입고 말고. 너희는 내 목숨을 살려준 생명의 은인이자 내 진짜 가족이다. 이 할아비가 가진 모든 것은 다 너희들 것이다. 며칠 뒤 별장 서재에서 최 회장이 돋보기 안경을 끼고 복잡한 서류들의 도장을 찍고 있었습니다. 태석이 서류들을 정리하며 지훈과 지안에게 내용을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이 서류들은 지훈님과 지안님 두 분을 회장님의 대리인으로 세우는 아주 중요한 문서입니다. 이제 두 분이 회장님을 대신해서 큰 권리를 가지게 됩니다. 지훈이 서류를 들여다보며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최 회장을 쳐다보고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우리가 이렇게 중요한 일을 맡아도 되는 건가요? 우리는 회사 일은 하나도 모르고 학교에서 배운 것도 없어요. 최 회장이 서류의 마지막 장에 도장을 강하게 찍으며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훈아, 똑똑히 들어라. 회사 일은 태석이가 다 가르쳐 줄 것이니 걱정할 필요 없다. 너희는 그저 내 옆에 서서 당당하게 목소리만 내면 된다. 지안이 펜을 쥐고 자신의 이름 옆에 사인을 하며 결연한 표정으로 덧붙였습니다. 오빠, 우리가 할아버지를 도와서 윤마담을 꼭 벌줘야 해. 지난번에 나를 때리고 우리를 내쫓으려 했던 그 나쁜 사람 말이야. 지훈도 고개를 끄덕이며 펜을 받아들고 꾹꾹 눌러 서명하며 굳게 다짐했습니다. 맞아요, 할아버지. 내가 할아버지의 대리인이 되어서 잃어버린 회사도 꼭 찾아드리고 지안이의 억울함도 풀어주겠습니다. 최 회장이 서류를 품에 안고 두 사람의 어깨를 번갈아 두드리며 크게 웃었습니다. 그래, 우리 셋이 똘똘 뭉치면 세상에 무서울 것이 하나도 없다. 표독스러운 윤정아의 숨통을 내가 직접 끊어놓겠다. 그날 밤 으슥한 어둠을 틈타 대형 자동차 세대가 별장 마당으로 부드럽게 들어갔습니다. 태석의 은밀한 연락을 받고 달려온 거성그룹의 오래된 이사들이었죠. 그들은 모두 윤마담의 경영 방식에 불만을 품고 기회를 노리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사들이 거실로 들어서자마자 소파에 앉아 있는 최 회장을 발견하고는 너무 놀라 뒤로 넘어질 듯 비틀거렸습니다. 나이 지긋한 김 이사가 털썩 무릎을 꿇으며 바들바들 떨리는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아니, 회장님, 정말 10년 전에 돌아가신 회장님이 맞으십니까? 이게 도대체 꿈인지 생시인지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최 회장이 소파에서 천천히 일어나 다가가 김 이사의 손을 굳게 잡아주며 무거운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아직 살아있다, 김 이사. 윤정아가 내 차를 산 아래로 밀어버렸지만 하늘이 나를 살려주었다. 거실에 모인 이사들이 충격을 받아 일제히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최 회장이 지안과 지훈의 손을 양쪽에 잡고 앞으로 나서며 단호하게 선언했습니다. 이사들 모두 똑똑히 들어라. 이 두 아이가 10년 동안 나를 걷어 먹인 생명의 은인이다. 오늘부로 내 이름으로 된 모든 주식을 이 아이들에게 양도하여 회사의 큰 주주로 만들 것이다.
김 이사가 눈물을 훔치며 벅찬 목소리로 크게 대답했습니다. 회장님, 저희가 회장님과 두 분을 도와 윤마담을 당장 몰아내고 회사를 다시 정상으로 돌려놓겠습니다. 그날 이후 별장의 거실은 커다란 공부방으로 변했습니다. 거성그룹의 중요한 회의가 열리기 전까지 지훈과 지아는 태석에게 회사의 상태와 회의에서 말할 방법들을 밤낮 없이 배웠습니다. 태석이 흰 칠판에 글씨를 쓰며 지훈에게 엄격한 목소리로 지시했습니다. 지훈님, 회의 당일에는 수많은 사람의 눈이 두 분을 향할 것입니다. 어떤 날카로운 질문이 들어와도 절대 당황하지 말고 제가 적어드린 답변을 또박또박 읽으셔야 합니다. 지훈이 두꺼운 종이를 뚫어질 듯 노려보며 이마에 맺힌 땀을 닦아내고 대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태석 아저씨. 할아버지를 위해서라도 내가 이 내용과 회사 이름을 전부 다 외우겠습니다. 지안도 옆에서 따뜻한 물을 타서 태석과 지훈에게 건네며 밝은 목소리로 응원했습니다. 오빠, 조금만 더 힘을 내. 우리 며칠만 고생하면 다시는 쫓겨다니지 않아도 되잖아. 나도 글씨 열심히 외우고 있어. 최 회장이 의자에 앉아 그 모습을 지켜보며 주먹을 꽉 쥐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며칠 뒤면 결전의 날이다. 윤정아, 네가 내 자리를 훔쳐서 누렸던 10년의 편안함을 이제 갚게 해주마. 꼭대기층에 위치한 대회의실 문이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수백 명의 주주가 모인 정기 주주총회 날이었죠. 단상 중앙에 선 윤마담이 화려한 붉은색 정장을 입고 마이크를 잡으며 거만하게 웃었습니다. 윤마담이 주주들을 여유롭게 둘러보며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존경하는 주주 여러분, 제가 지난 10년 동안 거성그룹을 이끌며 회사를 얼마나 크게 키웠는지 모두 아실 겁니다. 오늘 저의 회장 연임 안건에 찬성표를 던져주시면 더 큰 이익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앞자리에 앉은 윤마담의 측근 이사들이 일제히 큰 박수를 치며 환호했습니다. 윤마담이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나무로 된 의사봉을 높이 치켜들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본인의 회장 연임 안건을 통과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그 순간 굳게 닫혀있던 대회의실의 무거운 떡갈나무 문이 요란한 소리를 내며 양쪽으로 활짝 열렸습니다. 회의실 안의 모든 시선이 일제히 문 쪽으로 쏠렸습니다. 검은색 최고급 정장을 차려입은 태석이 앞장서서 걸어 들어오고 그 뒤를 이어 최 회장이 지훈과 지안의 부축을 받으며 천천히 회의실 안으로 발걸음을 옮겼죠. 사망한 줄로만 알았던 전임 회장의 등장에 장내가 발칵 뒤집히며 웅성거리는 소리가 걷잡을 수 없이 커졌습니다. 단상에 서 있던 윤마담이 의사봉을 바닥에 떨어뜨리며 하얗게 질린 얼굴로 비명을 질렀습니다. 아니, 저 영감탱이가 어떻게 살아서 여기까지 온 거야? 경호원들, 당장 저 사람들 끌어내지 않고 뭐해? 최 회장이 굵은 나무 지팡이로 회의실 바닥을 강하게 내리치며 호랑이처럼 매서운 목소리로 호통을 쳤습니다. 감히 누가 나를 끌어낸단 말이냐? 내가 바로 이 거성그룹을 세운 진짜 주인이다. 앞자리에 앉아있던 김 이사와 최 회장 측 사람들이 일제히 자리에서 일어나 최 회장을 향해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지훈이 최 회장의 곁을 떠나 뚜벅뚜벅 단상 위로 걸어 올라갔습니다. 지훈이 겁에 질린 윤마담을 거칠게 밀쳐내고 마이크를 꽉 쥐며 주주들을 향해
또박또박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10년 전 죽을 고비를 넘기신 최 회장님을 모시고 살아온 이지훈입니다. 오늘 저 악독한 윤마담이 회장님을 죽이려 했던 끔찍한 증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지훈이 태석에게 눈짓을 보내자 회의실 정면의 커다란 하얀 화면에 녹음 파일 하나가 재생되었습니다. 스피커를 통해 10년 전 윤마담이 사설 정비공에게 최 회장의 자동차 브레이크를 고장내라고 지시하는 차가운 목소리가 쩌렁쩌렁하게 울려 퍼졌죠. 녹음 파일이 끝나자마자 이번에는 윤마담이 회사의 돈을 몰래 빼돌려 만든 비자금 장부의 사진들이 화면을 가득 채웠습니다. 주주들이 자리에서 박차고 일어나 윤마담을 향해 삿대질을 하며 분노의 고함을 질렀습니다. 윤마담이 얼굴을 감싸 쥐고 바닥에 주저앉아 벌벌 떨리는 목소리로 악을 썼습니다. 이건 전부 가짜야. 저 천박한 거지놈들이 회사의 돈을 노리고 나를 모함하는 거라고. 지안이 단상 아래에서 윤마담을 향해 단호한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당신이 지은 죄는 하늘이 알고 땅이 알아요. 이제 그만 거짓말하고 당장 할아버지께 무릎 꿇고 싹싹 비세요. 그때 대회의실 밖에서 대기하고 있던 경찰관들이 번쩍이는 은색 수갑을 들고 들이닥쳤습니다. 태석이 경찰관들에게 다가가 윤마담의 비리가 담긴 두꺼운 노란 서류 봉투를 건네며 깍듯하게 말했습니다. 이 서류 안에 저 여자가 저지른 살인 미수와 회사 돈을 도둑질한 증거가 모두 들어 있습니다. 당장 체포해 주십시오. 경찰관 2명이 바닥에 주저앉은 윤마담의 양팔을 거칠게 잡아 끌어올리며 차가운 쇠고랑을 채웠습니다. 윤마담이 발버둥을 치며 최 회장을 향해 도끼 어린 눈으로 소리쳤습니다. 늙은 영감탱이, 내가 이대로 순순히 물러날 줄 알아 감옥에서 나와서 당신과 저 쥐새끼들을 반드시 갈기갈기 찢어 죽일 거야. 최 회장이 지팡이를 짚고 윤마담 앞까지 천천히 다가가 굳은 얼굴로 대답했습니다. 짐승만도 못한 며느리야. 평생 캄캄한 감옥 바닥에서 네가 지은 죄를 반성하며 썩어가는 것이 내 끔찍한 운명이다. 경찰관들에게 끌려나가는 윤마담의 처절한 비명소리가 복도 끝까지 요란하게 울려 퍼졌죠. 최 회장이 단상 중앙에 위치한 낡은 회장의 의자에 천천히 다가가 앉으며 뜨거운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장내에 있던 모든 주주와 직원들이 자리에서 일어나 최 회장과 쌍둥이 남매를 향해 우레와 같은 박수를 보냈습니다. 며칠 뒤 햇살이 눈부시게 내리쬐는 오후 거성그룹 본가의 거대한 철제 대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고급 세단에서 내린 지안과 지훈이 눈앞에 펼쳐진 으리으리한 대저택을 보며 놀란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넓은 잔디밭과 맑은 분수대가 있는 정원을 지나 웅장한 현관문 앞에 수십 명의 저택 고용인들이 일렬로 서서 일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최 회장이 두 아이의 손을 양손에 꽉 잡고 인자한 미소를 지으며 다정하게 말했습니다. 지아나 지훈아, 이제부터 여기가 너희들이 평생 살게 될 진짜 집이다. 그동안 비세는 좁고 추운 방에서 나를 챙기느라 참으로 고생 많았다. 지안이 아름다운 정원에 핀 붉은 장미꽃을 만지며 기쁨의 눈물을 뚝뚝 흘렸습니다. 할아버지 정말 꿈만 같아요. 우리가 이렇게 크고 따뜻한 집에서 할아버지랑 같이 살아도 되는 거예요. 지훈이 지안의 얇은 어깨를 든든하게 감싸 안으며
씩씩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럼 당연하지 우리 지안이 이제부터 맛있는 고기도 매일 먹고 예쁜 옷도 마음껏 입어 오빠가 앞으로 더 행복하게 지켜줄게. 세 사람은 굳은 살 박인 손을 꽉 맞잡고 따뜻한 봄바람이 부는 저택 안으로 천천히 걸어 들어갔습니다. 지난 10년 동안의 끔찍했던 가난과 눈물이 따뜻한 봄눈 녹듯이 완벽하게 씻겨 내려가는 평화로운 순간이었습니다. 한 달 뒤 어느 평화롭고 따사로운 오후였습니다. 넓은 정원의 잔디밭에는 맑은 분수대 물줄기가 시원하게 쏟아지고 있었죠. 지안이 새로 산 예쁜 하얀색 원피스를 입고 2층 계단을 가벼운 발걸음으로 조심스럽게 내려오다 갑자기 멈춰 섰습니다. 지안의 하얀 코에서 붉은 피가 주르륵 흘러내려 깨끗한 원피스 위로 뚝뚝 떨어졌습니다. 거실 푹신한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며 달콤한 귤을 까먹던 지훈이 그 모습을 발견하고 놀라들고 있던 귤을 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지훈이 계단을 단숨에 뛰어 올라가 비틀거리는 지안의 얇은 어깨를 부둥켜 안으며 다급하게 외쳤습니다. 지안아, 너 코에서 피가 왜 이렇게 멈추지 않고 만이나 며칠 전부터 얼굴색이 안 좋더니 어디가 몹시 아픈 거야? 지안이 핑 도는 어지러움을 참지 못하고 지훈의 넓은 가슴에 머리를 기대며 파르르 떨리는 힘없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오빠, 나 갑자기 머리가 깨질 것처럼 너무 어지럽고 눈앞이 캄캄해서 아무것도 안 보여.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지안이 다리에 힘이 훅 풀리며 차가운 대리석 계단 위로 털썩 쓰러졌습니다. 서재에서 돋보기를 끼고 두꺼운 책을 읽던 최 회장이 밖에서 들리는 날카로운 비명을 듣고 나무 지팡이를 짚으며 황급히 거실로 나왔습니다. 바닥에 쓰러져 정신을 잃은 지안과 피 묻은 손으로 동생을 안고 울부짖는 지훈을 본 최 회장의 늙은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렸습니다. 최 회장이 짚고 있던 지팡이를 바닥에 내동댕이 치고 무릎을 꿇은 채 엎드려 지안의 창백해진 뺨을 가볍게 때리며 부르짖었습니다. 지안아, 억지로라도 정신을 차려라. 이 할아비 얼굴 좀 보거라. 당장 태석이 불러서 구급차부터 빨리 병원으로 불러. 지훈이 기절한 지안의 몸을 번쩍 안아들고 눈물을 흩뿌리며 커다란 현관문을 향해 미친 듯이 달렸습니다. 눈이 시리도록. 하얀 불빛이 켜진 시내 큰 종합병원의 응급실 앞 좁은 복도였습니다. 담당 의사가 심각하게 굳은 얼굴을 하고 진료실 문을 열고 천천히 걸어 나왔습니다. 밖에서 초조하게 기다리던 지훈과 최 회장이 동시에 의사 앞으로 달려가 바짝 마른 입술을 덜덜 떨며 검사 결과를 물었죠. 의사가 들고 있던 무거운 차트를 덮으며 한숨을 깊게 내쉬고 무겁게 입을 열었습니다. 지안 환자는 몸속에 맑은 피에 무서운 병균이 생기는 급성 백혈병입니다. 당장 뼛속에 피를 만드는 골수를 건강한 것으로 바꾸는 수술을 하지 않으면 길어야 한 달을 버티기 힘든 아주 위험한 상태입니다. 지훈이 이성을 잃고 멱살을 잡듯 의사의 하얀 가운 자락을 꽉 틀어쥐고 피눈물을 줄줄 흘리며 크게 소리쳤습니다. 선생님, 제발 우리 불쌍한 동생 좀 꼭 살려주세요. 제 몸에 있는 뜨거운 피를 마지막 한 방울까지 전부 다 뽑아서라도 무조건 살려야 합니다. 최 회장도 굵은 눈물을 훔치며 의사의 두 손을 부여잡고 무릎이 꺾일 듯이 간절하게 애원했습니다.
병원비가 얼마가 나오든 내 전 재산을 다 낼 테니 내 금쪽 같은 손녀딸을 제발 살려주시오. 당장 늙은 내 뼛속 피를 모조리 뽑아서 저 아이에게 주면 되지 않소? 의사가 안타까운 표정으로 고개를 강하게 저으며 환자 가족의 두 손을 맞잡고 대답했습니다. 병원에 오자마자 두 분 모두 피 검사를 해봤지만 지안 환자와 피 성분이 전혀 맞지 않아서 수술 자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수술은 핏줄이 아니면 아무나 함부로 피를 줄 수 있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지훈이 차가운 병원 복도 바닥에 털썩 무릎을 꿇고 억장이 무너지는 듯 주먹으로 자신의 가슴을 쾅쾅 치며 다친 짐승처럼 서럽게 울부짖었습니다. 안 돼. 우리 가여운 지안이 10년 동안 좁은 골방에서 덜덜 떨며 살다가 이제 겨우 고기 반찬 먹고 행복해졌는데 이렇게 허망하게 죽게 놔둘 수는 없어. 하늘도 너무 무심하시지. 진료실 의자에 넋을 잃고 주저앉은 최 회장이 붉게 핏발 선 눈으로 담당 의사를 뚫어질 듯 쳐다보았습니다. 최 회장이 지팡이를 꽉 쥐고 벌벌 떨리는 목소리로 다시 한번 물었습니다. 의사 양반, 그럼 도대체 세상 천지 누구의 피를 받아야 우리 착한 지안이를 살릴 수 있단 말이오? 의사가 두꺼운 안경을 고쳤으며 차분하고 이성적인 목소리로 남은 방법을 설명했습니다. 피가 짙게 섞인 진짜 혈육을 찾아야 피가 맞을 확률이 가장 높게 나옵니다. 지안 환자를 이 세상에 낳아준 친부모님을 당장 수소문해서 병원으로 데려오셔야 수술을 시도라도 해볼 수 있습니다. 최 회장이 문 밖에 서 있던 비서실장 태석을 병원 복도 구석으로 아주 다급하게 불렀습니다. 최 회장이 태석의 넓은 어깨를 양손으로 꽉 쥐고 비장하고 매서운 목소리로 지시했습니다. 태석아, 네가 당장 사람들을 풀어서 20년 전 이 쌍둥이 아이들이 핏덩이일 때 버려졌던 낡은 보육원 기록을 모조리 뒤져라. 돈을 물 쓰듯이 바닥에 뿌려서라도 우리 지안이를 낳은 진짜 부모를 무조건 오늘 안으로 찾아내야 한다. 태석이 고개를 깊이 숙이며 굳은 결의를 보이며 충성스럽게 대답했습니다. 회장님, 제가 알고 있는 흥신소 사람들을 빠짐없이 전부 풀어서 20년 전 유전자 검사 기록과 입양 서류까지 샅샅이 뒤져서 반드시 친부모의 목덜미를 잡아서라도 데려오겠습니다. 태석이 지시를 받자마자 급하게 병원 문을 박차고 뛰어나갔습니다. 최 회장은 무균실 유리창 너머로 두꺼운 산소 마스크를 쓰고 힘없이 누워있는 지안의 창백한 얼굴을 보며 소리 없이 굵은 눈물을 뚝뚝 흘렸습니다. 최 회장이 차가운 유리창에 주름진 이마를 대고 두 손을 모아 간절하게 하늘에 기도했습니다. 하늘이시여, 늙고 병든 제 목숨을 제발 거두어 가시고 부디 저 가여운 어린아이를 살려주십시오. 제가 이렇게 두 손 모아 싹싹 빕니다. 며칠 뒤 늦은 밤 태석이 두꺼운 누런 서류 봉투를 손에 들고 턱 밑까지 차오른 거친 숨을 몰아쉬며 대저택 서재문을 벌컥 열고 뛰어들어왔습니다. 태석의 굳은 얼굴은 밤길에 귀신이라도 마주친 것처럼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려 있었고 봉투를 쥔 두 손은 사시나무처럼 심하게 떨리고 있었죠. 책상에 앉아있던 최 회장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태석이 꽉 쥐고 온 서류 봉투를 급하게 빼앗아 거칠게 뜯었습니다. 태석이 마른 침을 꿀꺽 삼키며 덜덜 떨리는 목소리로 믿기 힘든 사실을 보고했습니다. 회장님, 지안님과 지훈님의 친부모를 흥신소 바닥을 다 뒤져서
드디어 찾아냈습니다. 두 분은 남이 아니라 20년 전 젊은 나이에 일찍 죽은 회장님의 큰아드님이 남기신 진짜 회장님의 핏줄이자 친손주들이 확실합니다. 최 회장이 서류 속 빨간 도장이 찍힌 유전자 검사 종이를 확인하고는 벼락을 맞은 듯 큰 충격에 빠져 책상을 짚고 뒤로 비틀거렸습니다. 마침 서재 문을 열고 들어오다 태석의 보고를 똑똑히 들은 지훈도 그 자리에 돌부처처럼 굳게 얼어붙었죠. 최 회장이 종이를 구겨지도록 꽉 쥐고 피눈물을 쏟아내며 가슴을 치고 울부짖었습니다. 일찍 죽은 내 불쌍한 큰아들의 핏줄이었다니 하늘도 너무 무심하시지 어쩌다 핏덩이 같은 내 진짜 손주들이 냄새나는 보육원에 버려져 그 고생을 했단 말이냐? 태석이 바닥에 두 무릎을 꿇고 눈을 질끈 감으며 더욱 끔찍하고 잔인한 진실을 뱉어냈습니다. 20년 전 큰아드님이 죽자마자 회사의 막대한 재산을 혼자서 다 차지하기 위해 갓난아기였던 두 분을 매정하게 빗속 길거리에 내다버린 사람이 바로 윤마담이었습니다. 지훈이 쿵소리가 나게 서재 바닥에 털썩 주저앉으며 도저히 믿을 수 없다는 듯 두 귀를 막고 소리쳤습니다. 핏덩이인 우리를 내다버리고 10년 동안 할아버지까지 잔인하게 죽이려 했던 그 악마 같은 윤정아가 나를 배 아파 낳은 진짜 엄마라고 절대 말도 안 돼. 이건 전부 지독한 거짓말이야. 최 회장이 끓어오르는 분노로 온몸을 부르르 떨며 책상 위에 두꺼운 유리 재떨이를 바닥으로 세게 집어 던졌습니다. 재떨이가 요란한 소리를 내며 산산조각이 나고 서재 안에는 숨이 막힐 듯 무거운 절망과 끔찍한 진실만이 차갑게 맴돌았습니다. 며칠 뒤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이른 아침이었습니다. 지훈이 두꺼운 유전자 검사 결과지와 골수 기증 동의서를 꽉 쥐고 차가운 구치소 면회실 의자에 뻣뻣하게 앉아 있었죠. 철창 너머로 낡고 푸른 수의를 입은 윤마담이 교도관의 감시를 받으며 터덜터덜 걸어 들어왔습니다. 화려했던 거성그룹 안주인의 옛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헝클어진 머리에 핏기가 하나도 없는 헬쑥한 얼굴이었습니다. 윤마담이 플라스틱 의자에 삐딱하게 주저앉으며 콧방귀를 뀌고 비아냥거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 놈이 여기까지 웬일이냐? 내가 감옥 바닥에서 썩어가는 꼴을 직접 눈으로 보고 싶어서 찾아왔느냐? 지훈이 핏발선 눈으로 두꺼운 유리 가림막을 매섭게 노려보며 덜덜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당신이 감옥에서 죽든 살든 나하고는 이제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지안이가 지금 병원 무균실에서 피가 썩어가는 병에 걸려 당장 죽어가고 있습니다. 윤마담이 콧웃음을 치며 수갑찬 손으로 턱을 괴고 뻔뻔하게 대답했죠. 그 기집애가 죽어가는 걸 왜 감옥에 있는 나한테 와서 떠들어. 내가 그 거지 같은 핏덩이한테 피라도 나눠줄 의무라도 있단 말이냐. 지훈이 주먹으로 면회실 유리창을 쾅쾅 내리치며 억장이 무너지는 목소리로 짐승처럼 소리쳤습니다. 당신은 짐승만도 못한 악마야. 당장 이 서류를 읽어보고 지안이를 살릴 수 있게 골수 기증 동의서에 지장을 찍어. 지훈이 구겨진 유전자 검사 결과지와 동의서를 유리 가림막 밑에 좁은 틈으로 거칠게 밀어 넣었습니다. 윤마담이 귀찮다는 듯이 혀를 차며 종이를 집어들고 무심코 눈을 내리깔았습니다.
유전자 검사지에 선명하게 찍힌 붉은 도장과 친자일치라는 굵은 글자를 확인한 윤마담의 눈동자가 지진이라도 난 것처럼 심하게 흔들렸죠. 윤마담이 숨을 헐떡이며 종이를 쥔 손을 바들바들 떨더니 찢어질 듯한 목소리로 비명을 질렀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야? 20년 전에 내가 보육원 앞길에 버렸던 핏덩이들이 바로 너희 쌍둥이라는 말이냐? 지훈이 두 주먹을 꽉 쥐고 굵은 눈물을 뚝뚝 흘리며 가슴속에 끓어오르는 분노를 터뜨렸습니다. 그래, 당신이 시아버지 재산을 혼자 다 차지하려고 비 오는 밤 길거리에 쓰레기처럼 버렸던 그 핏덩이들이 바로 우리야. 당신이 매정하게 버린 아이들이 당신이 낭떠러지로 밀어 죽이려 했던 할아버지를 10년 동안이나 살려냈어. 윤마담이 믿을 수 없다는 듯이 쇠창살에 이마를 세게 박으며 짐승의 괴성을 질렀습니다. 안 돼. 절대 말도 안 돼. 내가 내 배 아파 낳은 내 금쪽 같은 새끼들을 길바닥에 버리고 손으로 죽이려고 했단 말이냐? 지훈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핏대 선 목으로 처절하게 울부짖었습니다. 이제 똑똑히 알겠어? 당신 친딸이 지금 뼛속에 피가 말라붙어서 당장 죽어가고 있다고. 우리를 무참히 버렸으면 끝까지 모른 척하고 살 것이지 왜 나타나서 할아버지를 괴롭히고 우리 지안이를 죽게 만들어. 윤마담이 바닥에 털썩 무릎을 꿇고 유리 가림막을 손톱에서 피가 나도록 박박 긁어대며 서럽게 오열했습니다. 지훈아, 내가 정말 죽을 죄를 지었다. 이 몹쓸 애미가 돈에 눈이 멀어서 끔찍한 천벌을 받은 거야. 우리 지안이가 죽어간다니 내가 당장 내 심장이라도 뺏어줄 테니 제발 살려만 다오. 지훈이 거친 숨을 몰아쉬며 면회실 바닥을 빙글빙글 불안하게 맴돌았습니다. 극도의 분노와 끔찍한 진실을 한꺼번에 마주한 지훈의 머릿속은 금방이라도 터져버릴 것 같았죠. 지훈이 가슴 옷자락을 움켜쥐고 숨을 헐떡이며 고통스럽게 신음했습니다. 당신같이 더러운 악마가 나를 낳아준 친엄마라는 사실이 너무 끔찍해서 견딜 수가 없어. 당신의 그 더러운 피를 받아서 살아야 하는 우리 불쌍한 지안이가 너무 가여워서 내가 미쳐버릴 것 같아. 윤마담이 차가운 유리벽에 얼굴을 지지기며 지훈을 향해 두 손을 싹싹 빌며 붉은 피눈물을 흘렸습니다. 내 아들아, 제발 나를 용서하지 마라. 내가 지옥불에 떨어져서 1000번 만번 타 죽어도 싸다. 하지만 우리 불쌍하고 예쁜 지안이는 무조건 살려야 해. 지훈의 시야가 하얗게 흐려지며 다리가 비틀거리기 시작했습니다. 20년 동안 부모의 얼굴도 모른 채 쓰레기통을 뒤지며 살아온 끔찍했던 시간과 자신들을 무참히 짓밟았던 윤마담의 표독스러운 얼굴이 겹쳐서 떠올랐죠. 지훈이 목을 양손으로 부여잡고 숨을 쉬지 못해 캑캑거리더니 차가운 면회실 대리석 바닥으로 쿵 소리를 내며 처참하게 무너져 내렸습니다. 윤마담이 바닥에 쓰러져 거품을 물고 발작을 일으키는 지훈을 보고 찢어지는 비명을 지르며 교도관들을 향해 악을 썼습니다. 사람 살려주세요. 우리 아들이 숨을 안 쉬어요. 제발 문 좀 열어주세요. 내가 의사 선생님한테 우리 불쌍한 아들 데려가야 해요. 면회실 밖에서 대기하고 있던 덩치 큰 교도관 3명이 황급히 문을 열고 뛰어들어와 바닥에 기절한 지훈의 상태를 급하게 살폈습니다. 교도관 한 명이 무전기를 빼들고
다급하게 구급차를 부르며 복도 밖으로 뛰어나갔죠. 윤마담이 다른 교도관의 바짓가랑이를 두 손으로 꽉 붙잡고 짐승처럼 엉엉 울며 매달렸습니다. 선생님, 우리 불쌍한 아들 좀 빨리 등에 업고 병원으로 뛰어주세요. 이 아이 잘못되면 저도 당장 여기서 혀를 깨물고 죽어버릴 겁니다. 몸집이 큰 교도관이 윤마담의 어깨를 거칠게 잡아 끌어올리며 단호한 목소리로 제지했습니다. 수감자는 당장 뒤로 물러나세요. 밖에서 구급대원들이 뛰어오고 있으니 소란 피우지 말고 조용히 하세요. 윤마담이 발버둥을 치며 바닥에 뒹굴고 있던 하얀 골수 기증 동의서를 다급하게 집어들었습니다. 차가운 수갑 때문에 손이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자 윤마담이 자신의 오른쪽 엄지손가락을 이빨로 아주 세게 깨물었습니다. 손가락 끝에서 붉은 피가 뚝뚝 떨어지자 윤마담이 피 묻은 손가락으로 동의서 서명란에 꾹꾹 눌러 지장을 연거푸 찍었죠. 윤마담이 붉은 피로 물든 종이를 교도관의 품에 억지로 쑤셔 넣으며 처절하게 울부짖었습니다. 이 종이 당장 병원에 있는 담당 의사한테 가져다 주세요. 내 뼈를 깎고 피를 다 뽑아서라도 우리 딸 무조건 살리겠다고 허락한 종이니까 제발 잃어버리지 말고 전해주세요. 들것을 든 구급대원들이 들이닥쳐 축 늘어진 지훈을 싣고 밖으로 빠르게 빠져나갔습니다. 텅 빈 면회실 바닥에 홀로 남겨진 윤마담은 짐승처럼 서럽게 울부짖으며 자신의 가슴을 미친 듯이 내려쳤습니다. 참혹하고도 슬픈 눈물의 참회가 구치소의 캄캄하고 차가운 벽을 타고 끝없이 메아리 쳤습니다. 며칠 뒤 굳게 닫혀있던 대학병원의 수술실 문이 열렸습니다. 형집행정지로 잠시 구치소에서 나온 윤마담이 파란색 환자복을 입고 차가운 수술대 위에 누워 있었습니다. 윤마담의 양손에는 여전히 무거운 쇠고랑이 채워져 있었고 곁에는 험악한 인상의 교도관 2명이 철저하게 감시를 서고 있었죠. 마취과 의사가 굵은 주사기를 들고 다가와 윤마담의 팔에 뾰족한 바늘을 꽂으며 무미건조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마취약이 들어가면 곧바로 깊은 잠이 들 겁니다. 뼛속에서 굵은 바늘로 골수를 아주 많이 뽑아내야 하니까 수술이 끝나고 마취가 깨면 허리가 톱으로 썰리는 것처럼 심하게 아플 수 있습니다. 윤마담이 수술실 천장에 밝고 하얀 조명을 바라보며 파르르 떨리는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윤마담이 수갑찬 두 손을 가슴에 애처롭게 모으고 의사를 향해 굵은 눈물을 뚝뚝 흘리며 간절하게 부탁했습니다. 선생님, 저는 마취를 안 하고 생눈으로 배를 가르는 수술을 받아도 좋으니 제발 제 뼛속에 있는 맑은 피를 단 한 방울도 남김없이 다 뽑아서 우리 불쌍한 지안이에게 몽땅 넣어주세요. 의사가 당황하며 윤마담의 어깨를 가볍게 누르고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환자분 진정하세요. 수술은 아주 안전하게 진행될 테니 걱정하지 마시고 편안하게 눈을 감으세요. 잠시 후 윤마담의 의식이 서서히 흐려지면서 무거운 수술실 문이 굳게 닫혔습니다. 바로 옆 무균실 안에서는 머리를 짧게 깎은 지안이 가쁜 숨을 몰아쉬며 핏기 없는 얼굴로 힘겹게 병마와 싸우고 있었죠. 유리창 밖에서 지훈과 최 회장이 두 손을 모으고 서서 지안의 수술이 무사히 끝나기만을 뜨거운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길고 피 말리는 8시간의 대수술이 끝난 뒤 수술복을 입은 담당 의사가
밖으로 나와 지훈의 어깨를 두드리며 밝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골수 이식 수술이 아주 성공적으로 잘 끝났습니다. 지안 환자의 몸에 새로운 피가 아주 건강하게 잘 돌고 있으니 이제 마음 푹 놓으셔도 됩니다. 다음 날 아침 마취에서 힘겹게 깨어난 윤마담이 링거 폴대를 짚고 허리를 제대로 펴지도 못한 채 병원 복도를 절뚝거리며 걸어갔습니다. 수술 부위가 찢어지는 것처럼 아팠지만 윤마담은 입술을 꽉 깨물고 고통을 참아냈습니다. 윤마담의 비틀거리는 걸음이 멈춘 곳은 지안이 곤히 누워있는 무균실 유리창 앞이었습니다. 핏기가 곱게 돌아오기 시작한 지안의 평온한 얼굴을 본 윤마담이 입을 틀어막고 소리 없이 짐승처럼 서럽게 오열했습니다. 20년 전 자신이 캄캄하고 비오는 거리에 쓰레기처럼 버렸던 작은 핏덩이가 이렇게 큰 처녀가 되어 누워있는 모습에 가슴이 갈기갈기 찢어지는 듯 했죠. 윤마담이 차가운 유리창에 주름진 이마를 비비며 덜덜 떨리는 목소리로 작게 속삭였습니다. 내 불쌍한 딸 지아나, 애미가 천하의 몹쓸 년이라서 너를 그 고생을 시켰구나. 이제 건강하고 예쁜 피로 싹 바꾸었으니 듬직한 오빠랑 인자한 할아버지 모시고 평생 아프지 말고 행복하게 오래오래 살아라. 교도관이 다가와 윤마담의 팔을 거칠게 잡으며 차가운 목소리로 재촉했습니다. 면회 시간이 다 끝났습니다. 병원 뒷문에 호송차가 대기하고 있으니 이제 그만 구치소로 돌아가셔야 합니다. 윤마담이 눈물을 환자복 소매로 거칠게 닦아내고 뒤돌아서며 비장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얼른 가시죠. 우리 착하고 예쁜 아이들이 내 끔찍한 얼굴을 보고 놀라기 전에 빨리 여기서 떠나야 합니다. 윤마담이 수갑소리를 달그락거리며 병원 뒷문으로 빠져나가 어두운 경찰 호송차에 무거운 발걸음으로 올랐습니다. 삐뽀거리는 사이렌 소리를 내며 호송차가 병원 마당을 빠져나갈 무렵 복도 모퉁이에 숨어있던 지훈이 천천히 걸어 나왔습니다. 지훈이 멀어지는 검은 차의 뒷모습을 멍하니 바라보며 주먹을 꽉 쥐고 붉어진 눈시울로 굵은 눈물을 뚝뚝 흘렸습니다. 지훈이 차가 완전히 보이지 않을 때까지 한참 동안 복도에 서서 입술을 꽉 깨물고 조용히 눈물을 삼켰습니다. 3년의 긴 시간이 훌쩍 흘러 꽃향기가 날리는 화창하고 따뜻한 봄날 오후가 되었습니다. 과거 지안과 지훈이 매를 맞으며 갇혀 지냈던 낡고 끔찍했던 산동네 보육원 건물은 완전히 헐리고 그 자리에 으리으리하고 깨끗한 10층짜리 새 건물이 우뚝 세워져 있었죠. 대리석으로 만든 건물 입구에는 거성 어린이 장학재단이라는 커다란 황금색 간판이 햇빛을 받아 반짝반짝 빛나고 있었습니다. 번듯한 은색 맞춤 정장을 입은 거성그룹 본부장 지훈이 최 회장의 휠체어를 다정하게 밀며 건물 앞에 넓은 잔디밭을 천천히 걷고 있었습니다. 지훈의 옆에는 백혈병을 완벽하게 이겨내고 탐스러운 긴 머리를 휘날리는 지안이 화사한 노란색 원피스를 입고 환한 웃음을 지으며 나란히 발을 맞추고 있었죠. 지안이 맑고 고운 목소리로 최 회장의 굽은 어깨를 주무르며 밝게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이 넓은 마당에 예쁜 미끄럼틀이 있는 놀이터도 생기고 따뜻한 밥을 먹는 식당도 엄청나게 커졌어요.
이제 이곳에 오는 아이들은 옛날에 우리처럼 배골고 매 맞지 않아도 되니까 정말 다행이에요. 최 회장이 주름진 얼굴에 한박 웃음을 지으며 지안의 하얀 손을 굳게 맞잡고 대답했습니다. 오냐, 우리 예쁜 손녀딸이 건강하게 두 발로 내 옆을 걸어 다니는 것만 봐도 이 할아비는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배가 부르다 다 내 듬직한 오빠가 밤낮 없이 회사에서 땀 흘려 일해서 이렇게 큰 건물을 지은 덕분이다. 지훈이 쑥스러운 듯 뒷머리를 극적이며 씩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할아버지가 저에게 회사를 훌륭하게 이끌어갈 방법을 하나부터 10까지 다 가르쳐 주신 덕분이죠. 저는 그저 할아버지가 시키시는 대로 착한 일에 회사 돈을 썼을 뿐입니다. 세 사람이 서로의 얼굴을 마주보며 봄바람처럼 따뜻하고 기분 좋은 웃음을 크게 터뜨렸습니다. 과거에 끔찍했던 상처와 지독했던 가난의 흔적은 이제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재단 건물 정문 앞에는 화려한 오색 꽃가루가 뿌려져 있고 수백 명의 축하객이 모여 성대한 행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거성그룹의 비서실장 태석이 말끔한 양복을 입고 단상 위로 올라가 마이크를 잡고 우렁찬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지금부터 부모를 잃고 상처받은 가여운 아이들을 따뜻하게 품어줄 거성 어린이 장학재단의 개관식 테이프 자르기 행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모두 뜨거운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수백 명의 사람이 일제히 자리에서 일어나 귀가 터질 듯한 우레와 같은 박수와 함성을 쏟아냈습니다. 최 회장이 휠체어에서 천천히 일어나 지훈과 지안의 단단한 부축을 받으며 단상 중앙의 붉은 카펫 위로 걸어 나갔습니다. 깔끔한 유니폼을 입은 여직원이 은색 쟁반에 담긴 번쩍이는 황금색 가위를 세 사람 앞으로 조심스럽게 가져왔습니다. 지안이 가위를 먼저 집어들어 최 회장의 오른손에 꼭 쥐어주고 자신도 그 위에 두 손을 포개어 올렸습니다. 지훈도 반대쪽에서 커다란 손으로 가위 손잡이를 굳게 함께 쥐었죠. 최 회장이 수백 명의 사람을 향해 허리 굽혀 인사한 뒤 묵직하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10년 전 비오는 캄캄한 산속에서 피 흘리며 죽어가던 나를 살려낸 이 착한 두 아이가 바로 거성그룹의 진정한 주인이자 내 목숨보다 소중한 내 진짜 핏줄입니다. 오늘 이 뜻깊은 자리에서 세상의 모든 가여운 아이들을 우리가 평생 따뜻하게 지켜주겠다고 굳게 약속합니다. 최 회장의 말이 끝나자마자 세 사람이 하나 둘 셋 구령에 맞추어 길고 붉은 리본 테이프를 동시에 싹둑 잘랐습니다. 펑 하는 화려한 폭죽 소리가 하늘을 향해 요란하게 터지고 수만 개의 오색 종이 꽃가루가 눈보라처럼 아름답게 흩날렸습니다. 지훈과 지안이 늙은 할아버지의 품에 와락 안기며 세상을 다 가진 듯 환하게 맑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구름 한 점 없이 맑고 파란 하늘 위로 세 사람의 따뜻하고 눈부신 웃음소리가 끝없이 퍼져나갔습니다. 오늘 준비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핏줄이라는 이름으로 매정하게 버려졌던 어린 남매가 오히려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낯선 할아버지를 살려내고 진짜 가족이 되어가는 과정이 참으로 가슴을 뭉클하게 만듭니다. 탐욕에 눈이 멀어 천륜을 저버렸던 비정한 친모조차 결국 자식의 생명 앞에서는 참회의 피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지요. 세상이 아무리 차갑고 험하다고 해도 결국 사람을 살리고 모진 운명을 이겨내는 힘은
대가를 바라지 않는 따뜻한 진심과 용서인 것 같습니다. 지훈이와 지안이 남매 그리고 인자한 최 회장님이 과거에 끔찍했던 아픔은 모두 잊고 앞으로는 꽃길만 걸으며 행복하게 살아가기를 진심으로 바라봅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일상에도 늘 따뜻한 기적과 평안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